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을 방송하겠습니다. 머리말. 삼국지를 읽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역사소설은 어느 시대의 작가가 쓰느냐에 따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에 대한 역사 사실만의 기록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역사 인식에 따라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만 400명이 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영웅들의 전략과 전술, 술책과 계고, 술수와 지혜, 사고력 등을 개인적 시각으로 편저하여 새로운 삼국지 탄생을 시켰습니다. 삼국지는 후한 뒤에 일어난 위촉 오나라의 삼국 역사를 기록한 정사를 진나라의 사람 진수가 쓴 역사수로 출발하여 구전과 설화 등으로 내려오다가 명나라 사람인 나간중의 삼국연의 삼국지연에 나오는 역사소설이며 국민들의 꿈과 소망을 그렸으나 진실과 가설이 혼용되어 있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을 통일한 주 왕조는 800년 동안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세력을 잃자 7나라의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다가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전쟁을 했으나 한나라 고조가 통일하여 200년 지나면서 잠시 신나라의 왕망이 있었으나 강무제에 물려주어 200년을 합쳐 400년의 한나라 역사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후한 말 어린 황제 현제가 즉위하면서 황제의 모친이나 외척들의 섭정정치와 한간들의 등용으로 항상과 조정을 농락하여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자 위, 촉, 오의 삼국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위나라의 황제 조한을 협박한 사마염이 서기 265년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대진, 서진을 세워 삼국을 통일하였으나 서기 316년 흥료의 유연이 세운 한나라 전조에게 멸망했습니다. 현금에 와서 새로운 삼국지 탄생의 편저자로 서술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청년들에게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와 꿈,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정치와 사회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편저자는 정치학 박사로서 미국 에모리 대학교 정책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헌법기관의 부이사관과 국립대학교 석자 교수로 정치학 강의를 다년간 했으며 지금은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1부 영웅들의 결의, 2부 한근적의 난, 3부 난세의 영웅, 4부 영웅 본색, 5부 적가동지, 6부 삼고초로, 7부 적벽대전, 8부 영웅들의 전쟁, 9부 영웅은 사라지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삼국지 탄생을 방송하겠습니다.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 영웅들의 결의. 탁현 고을 누상촌은 20호의 밖에 살지 않은 가난한 마을이었으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뽕나무 거목 한 그루가 있다 하여 누상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뻗쳐오른 한 그루의 뽕나무는 멀리서 보면 마치 궁중누각이나 천자가 타는 마차에 들이온 우선처럼 보였습니다. 뽕나무 가지숲 밑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초가집 한 채가 마치 조개 껍질을 엎어놓은 듯이 자리를 잡고 뒷뜰 정원에는 많은 복숭아 나무가 있어 꽃필 무렵에는 붉고 흰 꽃잎이 바람에 눈가루처럼 휘날려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초가집엔 28살 된 유비가 늙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집신과 돗자리를 짜서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노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아들이 집신과 돗자리를 짜며 세월만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아들에게 몇 번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남들에게 말과 행동을 하는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적에는 듣는 위주로 하고 상대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틀려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항상 가르치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노모는 아들이 좀 더 학문의 식견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학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미래의 영웅 호글이 되기 위해서는 고을에서 가장 학식이 풍부하다는 선비 노식의 문화로 보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유비는 15살 때부터 학문을 배우게 한 노모의 덕분에 공손창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사귀어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유비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학문에 게으름 없이 전념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비는 점진적으로 관찰력과 예견력, 인지 능력과 창의력이 생기고 용기와 담력도 키워졌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얼굴이 부처님과 같고 귀는 어깨에 닿기에 대적 또는 대아라고 했으며 팔은 무릎까지 내려왔고 눈은 자신의 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아들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혼탁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초가집 뒤쪽 도원 속에 있는 칠성단의 정화수를 놓고 아들이 성공하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지극정성인 노모의 감탄은 호심이 지극한 유비는 노모에 대한 보답은 학문을 열심히 하여 가문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문에 전념하다 말고 노모가 좋아하는 상품차를 구하겠다는 생각에서 돗자리를 팔은 적은 돈으로 낙양으로 떠났습니다.
낙양에서 수소문하여 어렵게 차를 구한 유비는 돌아오는 길에 객주집의 구석방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한 흔적이 나타났어 객주집에 자는 손님들의 짐 보따리를 털었습니다. 유비 또한 어렵게 구한 비싼 상품차를 넷째 두목 마흔에게 잡혀 차까지 빼앗겼습니다. 한근적들은 행색이 잘생긴 유비를 잡아 묶어서 서울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부하를 삼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근적 일행이 서울로 가던 중에 날이 어둡게 되자 산속에 있는 낡고 커다란 절간으로 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절간으로 들어간 한근적들은 배가 고픈지 큰 절간 구석구석 모두 뒤졌으나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화가 난 한근적들은 대웅전서 혼자 눈을 감고 목탁만 두드리며 염불하는 늙은 고승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근적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고함을 쳐대도 아무 대답 없이 목탁만 두드리는 노승의 모습은 마치 부처님처럼 보였습니다. 한근적들은 어떻게 할 수 없던지 유비를 절 헛간에 가두어놓고 훔쳐온 곡식으로 밥을 짓고 술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들 배가 부르고 술이 취하자 하루가 피곤했던지 절간에서 아무렇게 뒹굴며 정신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적막한 산중 한밤중에는 텅 빈 절간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 초목들이 깊은 잠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절 헛간에서 추위에 떨며 유비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상품차를 도적들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한근적들이 깊은 잠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시각에 잠 못 들어 유비 곁으로 소리 없이 노승이 몰래 다가왔습니다. 노승은 묶인 밧줄을 끊고 나자 공포에 질린 유비에게 말 한 필과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이곳을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말에 태우자 마자 인마일체가 되어 무조건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 달리고 나니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도망가라는 노승에 대한 고마운 생각에 노승이 누군지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지난날 초가집 마당에 있는 뽕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으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묵닥 소리가 나며 어느 노승이 자신에게 다가와 합장을 하며 머리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미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한계가 될 가능성이라고 말하며 홀연히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노승이었습니다. 고마운 생각도 잠시뿐 말등 뒤에 함께 탄 아름다운 아가씨를 노승이 함께 왜 도망가라고 한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잊고 유비는 떨린 음성으로 조심스럽게 아가씨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연꽃 잎에 아름다운 물방울 굴러가듯이 고운 음성 조그맣게 겨우 들렸습니다.
고을 성주의 딸로서 이름은 홍부용이며 얼마 전에 부모님 모두가 한근적들이 쳐들어와서 돌아갔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간신히 도망쳐서 지금 절에 있는 노성 산의 스님의 도움으로 절에 숨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유배의 마음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말을 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두 사람은 느슨하게 어느 골 앞을 여유있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절간에 묶어둔 유비가 없어진 것을 알아버린 한근적은 빨리 달리는 말로 몇 사람들이 뒤쫓아서 추격했습니다. 말 한 필에 두 남녀가 함께 타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다급하게 한근적들이 추격하여 두 사람을 쉽게 덮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근적들이 유비와 홍부용 아가씨를 잡은 한근적들 중에는 자신이 탁한 고을 성주의 모습으로 살던 장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 딸을 찾기 위해 장비는 한근적으로 둔갑에 찾고 있던 중에 너무 뜻밖의 곳에서 주인 아가씨를 발견하자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장비는 아가씨를 찾기 위해 숱한 고생을 했던 생각에 함께 달려왔던 한근적들을 모두 처치해 버렸습니다. 주인 아가씨를 구출하자마자 장비는 오히려 유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허리 굽히며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주인 아가씨를 위탁할 것을 장비는 생각하다가 문득 유가촌의 촌장이 후득하여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는 소문을 또 올렸습니다. 홍부영 아가씨를 유가촌의 촌장 집에 위탁을 부탁드리고 난 후 돌아가던 유비와 장비는 인근 주막집에 들려서 술 한잔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술집 안의 술자석에는 웅장하게 보이는 사람이 혼자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와 한근적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라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영웅들은 서로 생각이 같고 주고받는 말이 통하게 되자 같이 합석을 하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고받는 술잔이 거듭될수록 서로 기분이 좋아지자 유비는 누상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좋은 날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가누라며 유가촌의 촌장 집에 묵고 있다고 하자 세 사람은 서로 같은 처지가 되고 보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유비는 집에 있는 술로 친구들과 같이 한잔한다며 노모에게 인사를 시키며 술상을 부탁드렸습니다. 뜻밖의 노모는 자신의 아들 유비와 같이 온 두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자 두 사람은 허리를 굽혀 큰절을 했습니다. 신장이 팔척해 퍼분 머리에 부리부리한 호랑이 눈과 수염을 한 사람이 먼저 자는 익득이며 장비라며 천둥 소리 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신장이 구척해 수염이 두척이며 붉은 대추빛 얼굴과 봉황 눈에 누에 눈썹을 하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은 자는 운장이며 가누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는 흔덕인 유비의 노모는 첫눈에 이들 두 사람은 보통 영웅 허굴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상을 차리면서 유비의 노모는
두 영웅 호글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몹시 마음이 애가 타도록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영웅 호글이 진심으로 아들을 위해 도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만 같은 생각에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질 것만 같은 처갓집 좁은 방에는 호글들의 웃음소리와 호탕한 말들이 오고 가며 어느 정도 술자석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모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 끝에 생각한 것이 유비를 임신한 꿈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두 사람처럼 보이는 영웅들과 함께 용을 타고 오색 구름이 영롱한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호글과 만날 수 있도록 인연을 하늘이 맺어 주었다는 뜻이 노모는 꿈 이야기를 가장되게 했습니다. 노모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만 아들 유비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조상의 혈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의 근본은 중상정왕 유성의 자손이며 한나라의 제왕이었던 경제각하의 원손의 집안이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조부는 유흥으로서 지방관리인 현경이며 부친도 지방관리이나 일찍 돌아가서 지금 아들 유비와 같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방 안의 침묵을 깨듯 백발의 노모는 접힌 허리를 펴며 일어나 다른 좁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집안 깊숙이 보관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그만 복음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한나라의 항실 정신의 상징이라고 엄숙한 의조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비 노모는 아들을 위해 두 사람의 영웅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 왕족의 혈통을 강조하는 깊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집안 근본을 들은 유비는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노모의 말을 듣던 장비는 자신은 원래 옛날의 맹문의 후예라는 것과 5살의 부모님이 돌아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장비는 탁현의 저작거리에서 불량배로 자라다가 살기 위해 남의 집 푸죽간에서 백정이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을 성조의 머슴살이로 들어갔으나 갑자기 한건적들이 쳐들어와 가정을 풍지박살을 냈습니다. 겨우 혼자 목숨만 살아 도망친 성주의 무남 동료 외동딸 홍부영을 찾으려고 떠돌이로 살아왔던 자신의 신세를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우 또한 탁큰골 하동 해랑촌의 소금 호수가 있는 곳에 살며 어린 나이에 공명학을 배워 고서에 능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예도 뛰어나 사람들이 하동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어 탁현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리가 분명한 간우는 지방 토들과 소금 산업과 관련하여 이권 다툼을 하다가 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유가촌의 촌장 유희 집에서 식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순간에 장비가 장성처럼 술자석에서 버떡 일어나서 유비 노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간우도 동시에 함께 일어나 머리를 숙여 큰 절을 하며 앞으로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노모는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모두가 형제처럼 지내며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노모의 말 끝에 앞으로 큰 일을 하자면 우리 세 사람이 형제의 순위를 정하자며 간우가 말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간우가 나서 왕족의 후손인 유비가 맏형이 되고 내가 둘째, 장비가 막내로 하자고 했습니다. 매사가 먼저 나서는 성격이 아닌 유비는 자신이 나이가 적어 보이니 맏형이 될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노모가 순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나서며 형제의 순위는 나이만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간우는 노모의 말이 옳으니 자신이 제안을 받아들여 유비가 맏형, 둘째가 자신이 되고 막내는 장비라고 단정적으로 정했습니다. 형제의 순위가 간우 말처럼 정해지자 유비의 노모는 너무나 자신이 계획대로 되자 기분이 좋아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며 실제로 나이는 유비가 28살, 간우가 27살, 장비가 22살이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노모는 좋은 날을 잡아 돈 재단에서 제물을 차리고 천지 신명에게 세 사람이 형제의 결의를 맹세하라고 권했습니다. 서기 188년 하늘은 청명하고 실바람과 분홍빛이 가득 찬 초가집 뒤편 돈재단에는 금령소와 흰 말고기가 제물로 차려졌습니다. 분향 재배하고 세 사람의 영웅혹을 떨은 제단 앞에 엄숙한 얼굴로 나란히 섰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 바라보며 복숭아 꽃 향기에 취해서 검은 소와 흰 말피를 섞은 술잔을 높이 지켜들면서 영웅혹을 떨은 영웅들의 결의를 위해 함께 맹세의 제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해, 달, 날 태어나지 않았으나 같은 해, 달, 날에 함께 죽기를 천지 신명에게 맹세합니다. 우리는 성은 달라도 형제의를 맺고 힘을 모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천지 신명에게 맹세합니다. 우리는 의리를 배반하여 은혜를 저버린 도배들을 함께 토벌하여 멸망케 할 것을 천지 신명에게 맹세합니다. 맹세가 끝난 후 장비가 간우에게 큰절을 하고 나서 간우와 장비 두 사람은 함께 유비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영웅혹을 세 사람들은 소와 말의 피를 섞은 술로 반야로 치닫는 시각까지 호탕하게 나누어 마셨습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하늘과 땅은 세 사람의 영웅혹을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일부를